가족. 5번째 화요일. 9월 첫째 주. 학생들이 개학하는 주일. 내 노은사의 생일 중 35번째 가을 만에 처음으로 캠퍼스에서 그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없었다. 보스턴에는 학생들이 밀려들어 길마다 이중주차가 되어 있고 짐을 내리는 트럭들이 많았다. 그리고 여기 서재에 모리 선생님이 있었다. 풋볼 선수가 은퇴해서 첫 일요일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아직도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집에 있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선수들을 만나면서 경기 시즌이 되면 그들을 가만 놔두는 것이 최선임을 배웠다. 선생님께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선생님에게 시간이 차츰차츰 없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손으로 잡는 마이크에서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이 쓰는 마이크로 바꾸었다. 점점 모리 선생님은 오랫동안 뭔가를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약해져 갔다. 이 마이크는 칼라나 옷깃에 달기만 하면 됐다. 물론 선생님은 부드러운 면 셔츠만 입었기 때문에, 그것도 셔츠가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곧 아래로 축 처지기 일쑤였고, 그래서 나는 손을 뻗어 마이크를 고쳐 달아야 했다. 이때 선생님은 내가 끌어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때마다 즐거워하는 듯했다. 그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물리적인 애정이 필요했다. 몸을 숙이면 그의 숨소리와 기침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은 입술을 가만히 깨물고 나서 침을 삼켰다. 자, 친구.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네도 내 가족에 대해서 잘 알지. 모두 나를 에워싸고 있어. 그는 서가에 놓인 사진을 고개짓했다. 어린 모리가 할머니와 찍은 사진. 젊은 모리가 동생 데이비드와 찍은 사진. 모리와 아내 샬럿. 모리와 두 아들 롭과 존. 롭은 도쿄에서 저널리스트로, 존은 보스턴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일했다.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주제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 사실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살 바탕이 안전한 버팀대가 없겠지. 병이 난 이후 그 점이 더 분명해졌네. 가족의 뒷받침과 사랑과 애정과 염려가 없으면 많은 걸 가졌다고 할 수 없겠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네. 위대한 시인 오든이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오든이 그렇게 말했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좋은 구절이지. 안 그런가?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린 날개 부러진 새와 같아. 내가 지금 이혼했거나 혼자 살거나 자식이 없다고 가정해보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과 같은 병마가 한결 더 힘겨웠을 거야. 잘 겪어냈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네. 물론 친구들과 여러 사람이 찾아와 주겠지만 가족과 같이 떠나지 않을 사람을 가진 것과는 다르지. 나를 계속 지켜봐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지켜봐줄 사람을 갖는 것과는 다르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그거였어. 소위 정신적인 안정감이 가장 아쉽더군. 가족이 거기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지.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그걸 줄 순 없어. 돈도, 명예도. 선생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덧붙였다.
일도. 내가 고민하는 것,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을 일구는 일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우리 세대가 자식을 갖는 것에 대해 느끼는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자식이 우리를 얽어맨다고, 자식을 낳으면 하고 싶지 않은 어버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했다. 나도 약간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도 고백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곧 죽을 처지인데 가족도 자식도 없다면 그 허전함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봤다. 선생님은 두 아들을 자신처럼 사랑이 많고 남을 잘 돌봐주는 사람으로 키워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원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 생애의 마지막 몇 달을 함께 지내려 할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리 선생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너희 생활을 중지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이 병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 모두를 집어삼켜버릴 거야.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죽어가면서조차 자식들의 세계를 존중했다. 이들 가족이 모여있을 때는 애정이 폭포처럼 흘러넘쳤고 입맞춤과 농담이 수없이 오갔다. 그리고 침대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아주는 광경이 이 가족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모리 선생님은 큰아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물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네. 자식을 갖는 것 같은 경험은 다시 없지요. 라고만 간단하게 말해. 정말 그래. 그 경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어. 친구랑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없지. 애인이랑도 할 수 없어.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하네.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자식을 낳으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나는 사진을 힐끗 보았다. 아들 로비 아버지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고 선생님은 눈 감고 웃고 있는 사진을.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자식을 낳을 거냐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날 보면서 반문했다. 미치. 난 그 무엇을 준대도 그런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네. 비록. 모리 선생님은 침을 삼키고 사진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비록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니까요. 그래. 곧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이제 자네가 얘기해봐. 그가 속삭였다. 저요? 자네 가족 이야기. 부모님은 나도 알지. 오래전, 그러니까 졸업식 날 배웠지. 또 누이도 있을걸. 그렇지? 네. 누나지 아마? 누나예요. 그리고 남자 형제도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던가? 네. 나랑 똑같군. 나도 남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아요. 그도 자네 졸업식에 왔었지? 나는 눈을 깜빡였다. 16년 전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파란 옷을 입은 우리가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누군가 치즈라고 말했었지. 왜 그래? 무슨 생각을 하지? 선생님은 갑자기 내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정말 내겐 남동생이 한 명 있다. 금발머리에 다갈색 눈동자를 가진 나보다 2살 아래인 그 애는 나랑 너무 달랐고 또 검은 머리인 누나랑도 너무 달라서 우리는 아기 때 누가 널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갔다고 놀리곤 했다. 언젠가 누가 너를 찾으러 올 거야.
누나랑 내가 짓궂게 놀리면 그앤 울었지만 우리는 맨날 놀려댔다. 동생은 다른 집 막내처럼 응석바지에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고통을 겪으며 자랐다. 그 애는 배우나 가수를 꿈꿨고 저녁 식사를 할 때면 텔레비전에서 본 쇼를 연기해 보이곤 했다. 쇼의 온갖 역할을 다하면서 그 밝은 웃음을 흘렸다. 나는 모범생이었고 녀석은 문제 학생이었다. 나는 어른 말에 순종했고 녀석은 규칙을 어겼다. 나는 마약과 술 근처에도 안 갔지만 녀석은 입으로 삼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다. 고교 졸업 후 얼마 안 되어 그 애는 유럽으로 갔다. 유럽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더 마음에 들어 했다. 하지만 그 애는 여전히 가족의 총화로 남아 있었다. 그가 그 야성 넘치면서도 재미있는 모습으로 집에 올 때면 나는 몸이 굳고 보수적이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그렇게 달랐으므로 나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인생도 완전히 딴 방향으로 치달으리라 믿었다. 나는 오로지 한 길로만 똑바로 갔다. 삼촌이 돌아가신 날부터 나는 그와 비슷한 죽음을 겪으리라 믿었다. 젊은 나이에 질병이 닥쳐서 세상을 뜰 거라고. 그래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일했고 암이 닥쳐올 것에 대비했다. 나는 암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내게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형 원로를 받은 죄수가 집행관을 기다리듯 암이 덮쳐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 예감이 맞았다. 암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비껴갔다. 암은 내 동생에게 들이닥쳤다. 우리 삼촌이 앓던 암과 같은 종류였다. 췌장암. 희귀한 형태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 제일 젊은 동생은 금발머리에 다갈색 눈을 가진 그 애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머리칼이 빠지고 얼굴은 해골처럼 수척해졌다. 나는 내가 겪어야 될 병을 저희가 겪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내가 아니었다. 그 애는 또 삼촌 같지도 않았다. 그 애는 투사였다. 나랑 지하실에서 레슬링을 할 때 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을 때까지 내 발을 깨물던 그 애는 그 시절부터 내내 싸움꾼이었다. 그렇게 그 애는 맞서 싸웠다. 집이 있는 스페인에서 병마와 싸웠다. 그 애는 미국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쓰지 않는 전문 치료제를 투약받았다. 5년 만에 이 약이 암을 약화시켰다고 판명되었다. 희소식이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내 동생은 나를, 아니 나뿐 아니라 가족 누구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전화를 하고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그 애는 혼자서 싸울 것이라면서 접근을 막았다. 동생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곤 했다. 자동 응답기에 메모를 남겨도 통 응답이 없었다. 동생을 위해 뭔가 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것 같았고 그래서 뭔가 해줄 가족의 권리를 빼앗는 그 애에게 화가 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에 매달렸다. 일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일이야말로 지각도 있고 반응을 보이는 유일한 상대였으므로 스페인의 동생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서 자동 응답기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나는 수화기를 쾅 하고 내려놓고는 다시 일에 매달렸다. 그 애는 스페인어로 녹음을 해놓았고 그것 또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어쩌면 내가 모리 선생님에게 끌리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리라. 선생님은 내 동생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내가 들어설 수 있게 해주었으므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아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싶다.